지난 시간에 큰 구멍을 막았습니다.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집입니다. 사야 할까요? 아니면 빌려야 할까요? 대부분 이 결정을 감으로 합니다. 주변에서 사라고 하니까 사고, 대출이 무서우니까 미룹니다. 수억 원짜리 결정을 감으로 내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 결정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흔한 오해 3가지를 걷어내야 합니다. 첫째, 전세는 돈이 안 든다. 아닙니다. 둘째, 월세는 그냥 버리는 돈이다. 절반만 맞습니다. 셋째, 집값은 결국 오르니까 무조건 사는 게 이득이다. 이건 가정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 3가지를 그대로 두면 어떤 계산을 해도 답이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 내 집 마련, 전월세와 숫자로 비교하는 법. 오늘은 자가와 전세와 월세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틀, 실제로 사라지는 주거비를 계산하는 방법, 감당 가능한 대출 한도를 소득으로 역산하는 방법, 그리고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는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3가지 형태가 구조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봅니다. 자가는 목돈과 대출로 집을 사서 소유합니다. 전세는 큰 목돈을 맡기고 사는 대신 매달 나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월세는 작은 보증금에 매달 임대료를 냅니다. 세 형태의 진짜 차이는 내 돈이 어디에 묵이는가, 그리고 매달 얼마가 나가는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비교는 매달 나가는 현금이 아니라 실제로 사라지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전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 없어서 공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억 원을 묶어두면 그 돈이 다른 곳에서 벌 수 있었던 수익이 사라집니다.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일 뿐 분명히 나가는 비용입니다. 월세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돈을 뒀을 때 연 3%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의 기회비용은 연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2달, 1200만 원을 더합니다. 합치면 연간 1500만 원이 실제로 사라지는 주거비입니다. 전세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집을 전세 3억 원에 산다고 가정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의 기회비용이 연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의 실질 주거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월세보다 확실히 쌉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을 쓴다면 그 이자를 여기에 더해야 정확한 숫자가 됩니다. 이제 자가입니다. 자가는 항목이 훨씬 많습니다. 대출 이자,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관리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나가는 수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넣은 자기 자본이 기회비용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팔 때 드는 취득세와 중개보수 같은 거래비용은 따로 계산합니다. 이 항목을 하나라도 빼면 자가가 실제보다 싸 보입니다. 그런데 자가 계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출 원금을 갚는 돈은 비용이 아닙니다. 매달 120만 원을 갚는다고 할 때 그중 이자만 사라지는 돈이고 원금 부분은 내 자산으로 옮겨가는 저축입니다. 그래서 상환액 전체를 주거비로 계산하면 자가가 실제보다 훨씬 비싸 보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나눠서 보세요. 숫자로 붙여보겠습니다. 시세 5억 원짜리 같은 집을 3가지 방법으로 산다고 가정합니다. 자가는 자기 자본 3억에 대출 2억, 금리 4%입니다. 이자가 연 800만 원, 자기 자본 3억의 기회비용이 900만 원, 보유세와 수선비가 약 160만 원 합치면 연간 약 1860만 원입니다. 월세는 1500만 원, 전세는 900만 원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자가가 가장 비쌉니다. 이 결과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가의 이점은 이 계산표 밖에 있습니다. 첫째,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이 전부 내 것입니다. 둘째, 임대료가 올라도 내 주거비는 고정됩니다. 셋째, 이사를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리면 그 손실도 전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는 싸서 사는 게 아니라 변동을 감수하고 안정을 사는 선택입니다. 그럼 대출은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요? 은행이 빌려주는 한도가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한도를 소득에서 역산해야 합니다. 흔히 쓰는 안전 기준은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월소득의 30% 이내입니다. 월소득이 400만 원이면 원리금은 120만 원 이내입니다. 금리 4%,
30년 상환이라면 대출 원금으로 약 2억 5천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반드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걸어야 합니다. 금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2억 5천만 원 대출에서 금리가 4%일 때 월 상환액은 약 119만 원입니다. 5%면 134만 원, 6%면 약 150만 원, 7%면 약 166만 원이 됩니다. 지금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2포인트 올랐을 때도 낼 수 있는 금액이 진짜 내 한도입니다. 그리고 목돈이 또 필요합니다. 집값 말고 계약할 때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중개보수, 등기와 법무비용, 이사비, 그리고 거의 항상 발생하는 수리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5억 원짜리 집이면 취득 관련 비용만 대략 800만 원 안팎이 듭니다. 여기에 이사와 수리를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세율과 요율은 금액대와 지역, 제도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지금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거래 비용이 무서운 이유는 짧게 살수록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사고 팔 때들은 비용을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살고 팔면 그 비용은 연 1,500만 원짜리가 됩니다. 3년이면 연 500만 원, 5년이면 연 300만 원, 10년이면 연 1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매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집값 전망이 아니라 내가 그 집에 몇 년을 살 것인가입니다. 그럼 집값 상승을 빼고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집값이 그대로여도 이 주거비를 계속 낼 수 있는가? 둘째, 금리가 2포인트 올라도 생활이 유지되는가? 셋째, 최소 5년 이상 그 집에 살 계획인가? 이 3가지가 모두 예라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그 결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상승을 기대해서 매우는 구조가 됩니다. 전세와 월세에도 각각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는 실질 주거비가 가장 싸지만 큰 목돈이 한 곳에 묶이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월세는 비용이 크지만 목돈이 무기지 않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동이 잦은 시기에는 이 유연성이 실제로 돈보다 클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정은 2가지 축으로 갈립니다. 앞으로 몇 년을 살 것인가, 그리고 대출 상환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가입니다. 오래 살 계획이고 여력도 있으면 매수를 검토할 만합니다. 오래 살 계획인데 여력이 부족하면 무리해서 사는 대신 가격대를 낮추거나 자기 자본을 더 모으는 게 맞습니다. 3년 안에 옮길 가능성이 크면 여력이 있든 없든 거래 비용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짚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금리와 수익률, 세율, 금액은 모두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자 가정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시점의 시세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제와 대출 규제, 보증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반드시 계약 시점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모든 투자에는 가격 변동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교는 매달 나가는 현금이 아니라 실제로 사라지는 돈으로 합니다. 전세와 월세는 기회비용을 더하고 자가는 이자와 보유비를 더하되 원금 상환은 빼세요. 대출 한도는 은행이 아니라 내 소득에서 역산하고 금리가 2포인트 올라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몇 년 살 것인지가 집값 전망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사는 집의 연간 실질 주거비를 한 줄로 계산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거치기간과 중도 상환을 숫자로 비교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